안녕하십니까. 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이남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만성요통과 모딕체인지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의 효과를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멀티센터 트라이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널 앤 어서, 인트로덕션, 앱스트랙트,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컨클루전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널 앤 어서입니다. 저널은 아주 유명한 저널이죠. BMJ,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SCI급 저널이고 내과 분야 저널 랭킹 5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위 레벨의 저널입니다. 19년도 기준 임팩트 팩터는 30.313점입니다. 5년간 임팩트 팩터의 변화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피인용 횟수가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논문의 저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교신 저자이자 제일 저자는 라스 크리스찬 브라텐이라는 저자로 오슬로 의과대학에서 재학 중인 PhD 학생입니다. MD이고요. 전공과는 유럴러지 앤 머스큘러스켈레탈 페인이고요. 전문 분야는 바로 AIM. 본 논문의 주제죠. 항생제의 보디 체인지에 대한 효과의 임상 연구를 주 분야로 다루고 있고 해당 주제로 박사학위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초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입니다. 만성요통, 이전의 추간판 탈출증, 척추 종판 변화, 즉 모딕 체인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환자에서 위약과 비교했을 때 3개월간의 항생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모딕 체인지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가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그 임상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중맹관 두 군을 랜덤하게 배정하여 진행한 플라시보 대조군 연구이고요. 노르웨이에서 다기관으로 진행한 연구라고 합니다. 6개 기관의 외래에서 동시에 연구가 진행됐고요. 모집된 환자의 조건은 만성요통이 있고 이전에 디스크 탈출, 과거력이 있으며 MRI 상에서 타입 1 또는 타입 2 모딕 체인지가 나타난 환자로 제한되었고 연구는 15년도 6월부터 17년도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주 결과 측정 지표로는 1차 결과로 1년 추적 조사에서 롤랜드, 모리스, 장애, 설문지 이후에는 줄여서 RMDQ라고 설명드릴게요. 이에 대한 ITT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최소값은 4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공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했으나 임상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전에 정의한 이 최소값 때문이에요. 논문의 결과입니다. 1년간의 1차 분석에서 아목시실린군, 즉 항생제군과 위약군의 평균 RMDQ 차이는 마이너스 1.6점이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p-value는 0.04죠. 그런데 아까 정의했듯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4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결국에는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자는 판단했어요. 2차 분석에서는 모딕 체인지를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요. 타입 1 모딕 체인지에서는 마이너스 2.3, 타입 2 모딕 체인지에서는 마이너스 0.1로 나타났어요. 타입 1에서 차이가 더 컸죠.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한 그룹에서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더 재밌는 것은 위약 그룹에서도
31명이 부작용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이것 관련 얘기도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노시보를 기억해 주세요. 논문의 결론이에요. 결국에 두 군간에 유의미한 임상적 차이가 없었고 위약보다 항생제 활용이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다양한 2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이 이 결과를 뒷받침하고요. 때문에 모딕 체인지 및 만성 요통에 대해서 항생제 사용을 권유하기는 어렵다는 게 본 논문의 결론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BMJ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앱스트랙트예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아주 보기 쉽게 축약되어 있으니 가볍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록을 보고 나면 논문을 벌써 다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앞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먼저 논문의 도입부 인트로덕션입니다. 가장 먼저 모딕 체인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현재 요통, 허리가 아파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치료 목적은 뭘까요? 맞아요. 통증 개선과 기능 개선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통증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만약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모딕 체인지라면 모딕 체인지를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본 논문을 항생제를 선택하였던 거예요. 모딕 체인지, 바로 MRI상에서 척추 종판에 확장되어 나타나는 척추 골성 구조의 신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타입 1, 2, 3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모딕 체인지, 아직 병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중에 아주 설득력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모딕 체인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세균이라는 것이에요.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세균은 피부에 공생하는 gram 양성 현기성 세균인데요. 디스크 탈출이 일으킨 염증과 관련된 혈관화 과정에서 이 세균들이 디스크 내부로 침투하면서 모딕 체인지가 발생한다는 가설이에요. 동물 실험 모델에서는 C. 아크네스가 모딕 체인지를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보고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디스크를 뜯어서 생검해보면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해당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아직까지 가설로만 남아있는 거고요. 만약 C. 아크네스 세균이 원인이라면 항생제를 활용하면 당연히 호전이 되어야겠죠?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요통 환자에서 항생제 치료 효능을 평가한 임상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진행되는 연구와 구조가 매우 비슷한 이전 연구에서는 3개월간의 항생제 치료가 R&D 점수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대요. 반면 위약에서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논문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었어요. 바로 참가한 환자들 중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많았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외과 수술은 쉽게 속발성 염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게 세균 감염의 기회가 더 높았고 때문에 항생제 활용이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저자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최대한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했죠. 이러한 선행 연구가 있음에도 모딕 체인지에는 항생제를 잘 쓰지 않아요.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고 항생제 내성 증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구는 앞선 선행 연구의 결과를 재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어요.
선행 연구와 아주 유사하게 디스크 탈출 과거력이 있고 만성 요통이 있으며 MRI상에서 타입 1 또는 타입 2 모딕 체인지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 아목시실린이라는 항생제를 3개월간 경구 투여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였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딕 체인지가 뭔지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타입 1 MRI에서는 물을 많이 포함할수록 어둡게 나오고 타입 2 MRI에서는 물을 많이 포함할수록 더 밝게 나타나죠. 사진상으로 보면 디스크 주위로 물의 함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진단될 수 있고 이때 가장 의심해야 될 질환이 척추 디스크 감염이나 모딕 타입 1 체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감염 질환과 모딕 타입 1 체인지는 비슷한 영상으로 나타나고 임상 증상도 유사해요. 차이는 균에 의한 염증이냐 아니면 디스크 퇴행에 따른 기계적 충격에 의한 염증이냐의 차이로 볼 수 있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염증 물질들이 척추 종판을 파고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모딕 체인지예요. 이 대표적인 가설이 아까 말씀드린 C. 아크네스의 침투이고요. 살펴본 것처럼 타입 1, 2, 3로 진행되는데 타입 1은 염증과 부종을 나타내고 타입 2는 지방화, 타입 3는 조직의 경화를 나타냅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아목시실린 항생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목시실린 항생제는 페니실린계 항생제로 클라불란산과 복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논문을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어서 논문의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본 논문은 항생제 치료 3개월, 이어서 9개월의 추적 관찰이 진행된 다기관, 부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대조, 병렬 그룹 임상시험이고요. 임상시험으로 정확히 등록이 되어서 진행되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진행한 연구라고 소개합니다. 플라시보 대조군 연구에서 특히 연구 윤리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아무 처치도 받지 않는 환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본 논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여한 환자군에 대한 소개입니다. 15년도 6월부터 17년도 9월까지 노르웨이 6개소 병원 외래에서 환자를 모집했고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성인만 포함되었고 NRS 5 이상, 2년간 MRI상 디스크 소견이 있는 경우 포함 기준에 부합되었어요. 오른쪽 피겨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 모딕 체인지 타입 1 또는 타입 2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전 연구와 다른 점은 타입 1과 타입 2를 모두 포함시켰다는 것이에요. 이는 실제 임상에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년 내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제외하였고 한 달 내에 항생제 처방을 받은 환자도 제외하였습니다. 제외 기준도 오른쪽 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무작위 배정과 알로케이션 컨실먼트의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항생제군은 아목시실린을 처방받았는데요. 위약군은 무엇을 처방받았을까요? 바로 옥수수 전분이에요. 동일한 양의 옥수수 전분을
동일한 모양의 캡슐과 용기에 담아 위약군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하였답니다. 무작위 목록도 제3의 통계학자가 진행하였고 무작위 할당은 계층화하여서 두 군이 최대한 동등한 베이스라인에서 연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세팅하였어요. 할당 순서 또한 잘 숨겨서 진행되었는데요.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랜덤 할당 번호가 있는 처방전을 주었고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두 군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의사는 그 과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할당 그룹을 알지 못하도록 잘 통제되었다고 해요. 당연히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더블 블라인드 처리되었고요. 특히 의사는 물론이고 연구원, 통계학자 모두 블라인드 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논외로 설명한 부분이 참여한 환자들이 허리 통증 개선을 위해 기존에 받아왔던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고 저자는 설명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논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중재 기간 동안 비스테로이드성 한염증제는 복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미연에 방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에 대한 스크리닝 업무예요. MRI 촬영은 동일한 기준을 통해 진행했고 그 시점도 유사하게 세팅하였어요. 타입 1과 타입 2를 나누어서 평가하였고 애매한 경우나 경계에 있는 경우는 타입 2로 평가하여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타입 1이 초기, 타입 2가 타입 1의 악화 상태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타입 1군의 경증 환자들을 모아놓은 경향이 있어요. 때문에 추후 설명드릴 하위 그룹 분석에서 타입 1 환자들에게 더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진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MRI의 경우 2명의 방사선 전문의가 평가하였고 불일치한 경우에는 서로 토론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값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설명드릴게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RMDQ로 평가하였고요. RMDQ는 24점까지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통증과 장애를 나타낸다고 평가합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ODI, NRS, EQOD로 평가하였고 여기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further 아웃컴으로 만족도, 업무 복귀 10점 등이 평가되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철저히 관리하였는데요. 메딜드라 코딩에 따라 부작용, 이상 반응을 적극적으로 감시했고 모니터링뿐 아니라 환자 차트와 대조해서 누락 없이 보고하도록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 수능도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는데 매주 환자 보고 설문지를 진행하고 치료 종결 시에 반환된 캡슐 수를 계산해서 수능도를 모니터링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통계학적 분석이에요. 여기서는 ITT 분석과 PP 분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 분석에서는 RNDQ 점수를 ITT 분석하여 비교하였고 누락된 값은 다중 대치 모델로 대체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ITT 분석은 Intent to Treat Analysis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탈락된 환자도
평가에 포함하여 분석 결과를 내는 것이에요. 때문에 보수적인 결과값을 나타나게 되는 분석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PP, Per Protocol Analysis가 있는데요. 연구 대상자 중 중독 탈락한 경우에 이 환자들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만 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가 좀 더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분석 방식이죠. 여기서는 보수적인 방식인 ITT를 사용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분석에 대한 통계법인데요. 2차 분석에서는 하이그룹 분석으로 오딕 체인지 타입에 따라 비교 분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ODI, NDI, EQOD를 분석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PP 분석, 민감도 분석, 응답자 분석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통계적 분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RMDQ 점수 평가 시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4로 미리 정의해놨다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두 군 간의 차이가 p-value 0.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항생제 사용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치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항생제에 대한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에서는 2.5만 차이가 나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았지만 저자는 2, 3 정도의 포인트 차이는 측정 오류로도 나타날 수 있고 만성 요통의 경우 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4로 정의하고 연구로 진행하였어요. 그렇다면 4의 차이를 감지하기 위한 환자 수는 얼마였을까요? 저자는 66명의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전체 샘플에서 132명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규모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어요. 거기에 중독 탈락을 허용하기 위해서 20%를 더 크게 세팅하여 설계한 연구입니다. 통계적 분석은 블라인드된 독립적인 통계학자가 진행했고 치료군 간의 RMDQ 점수가 7 이상 차이가 나면 연구 중단을 권고받도록 세팅하였어요. 아주 윤리적으로 진행한 부분이죠. 또한 환자들에게 맹검이 잘 적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방 블라인딩 인덱스를 활용했는데요. 이 수치는 마이너스 0.1은 내가 받은 치료에 반대되는 치료를 받았다고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1은 모든 환자가 본인이 받은 치료가 무엇인지 아는 경우를 말하며 0은 맹검이 완벽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방 블라인딩 인덱스. 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익숙한데요. 그 이유는 이 글자가 한글이기 때문이에요. 이 인덱스는 한국의 방희정 교수가 만든 지수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맹검화가 잘 되어 질 높게 진행이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통계 분석은 당연히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었고 환자 대표가 연구에 참여하면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연구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불필요한 환자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윤리적 장치를 해두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복잡하게 세팅된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셨고, 이어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환자 모집 결과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왼쪽의 특수 문자들은 환자가 탈락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모집된 환자 582명 중 180명이 무작위 배정을 받았고요. 타입 1이 118명, 이보다 더 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타입 2가 62명 포함되었답니다. 타입 1 환자의 모집이 더 빨랐고 모집 종료 시에 타입 2 그룹에 대해서 검정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해요.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바스가 PP 분석, 즉 탈락한 환자들의 결과값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한 환자들이고요. 항생제군의 77명, 위약군의 78명이네요. 어떠한 이유로 탈락된 환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한 ITT 분석은 각 군에서 89명, 91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집된 후에 두 군의 기초정보를 비교한 것인데요. ICT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어야 그 결과값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스터디 캐릭터리스틱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약그룹에 신체 작업량이 많은 직업군 환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룹 간의 차이가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네요. 포함 환자 중 38명이 디스크 탈출 수술을 받았고 최소 1년 전에 받았겠죠?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포함 기준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연구에 참여한 180명이 ITT 분석에 포함되었고 이 중 연구를 모두 마친 155명의 환자가 PP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어서 아웃컴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1년 후 R&DQ 점수를 보니 두 군 모두 베이스라인보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표를 보시면 12.7에서 9로 줄었죠? 항생제 그룹에서도 3.7점 감소했고 마찬가지로 위약 그룹에서도 2.1점 감소했어요. 두 그룹 간의 차이는 1.6점이네요. 통계적으로는 p-value 0.04로 유의미해요. 그러나 기억하시죠? 저자가 사전에 정의한 임상적 유의미함을 나타내는 차이 몇이죠? 4예요. 4보다는 한참 부족한 수치네요. 같은 내용을 피겨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아목시실린 군과 플라시보 군의 끝봉이 다른 군의 봉 중심에 닿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끝선이 다른 봉의 중심에 닿지 않았죠? 이 경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3는 아까 설명드린 1차 결과지표, 2차 결과지표 외에 further outcome에 대한 내용이에요. 환자 만족도, 업무 복귀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두 군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어서 하위그룹 분석에 대한 결과예요. 아까 하위그룹은 타입 1과 타입 2 환자로 나누어 재분석하였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타입 1에서는 2.3점이 더 많이 줄었고 타입 2에서는 0.1점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응답자 분석과 민감도 분석도 부럭에 있는 표를 함께 보며 설명드릴게요. 먼저 테이블 S6를 보실게요. RMDQ에 대한 타입 1, 타입 2, 모딕 체인지 하위그룹 분석이에요. 보시면 타입 1에서는 마이너스 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타입 2에서는 그렇지 못했고요. 그나마도 4점 이상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세컨더리 아웃컴들에서는 두 군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인상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저자는 판단하였어요.
고찰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이블 S2 응답자 분석인데요. 이 표는 Number Needed to Treat 라는 지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엔티티가 300이면 치료 확률이 300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에서는 30% 이상 호전되는 환자 1명을 만들려면 항생제군은 5명의 환자가 필요하고 50% 이상 호전되는 환자를 만들려면 18명의 환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결국 그 효과가 5에서 18명 정도 치료해야 30%에서 50% 호전에 있는 환자를 1명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죠. 이어서 테이블 S5예요. 민감도 분석인데요.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플라시보군에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요. 이것은 플라시보군의 효과가 치료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확대되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방 블라인딩 인덱스예요. 항생제 아목시실린 그룹은 마이너스 0.16이었고 위약 그룹은 0.52였는데요. 이 말인즉슨 위약 그룹 환자들은 1년차에 대부분 본인이 위약을 먹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91명 중에 50명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맹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거죠. 이러한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1년차의 R&Q의 커널 밀도 추정인데요.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높이 쌓여있는 곳에 R&Q 점수를 보고한 환자가 몰려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플라시보 그룹이나 아목시실린 그룹이라고 대답한 환자들. 이 빨간색 점선입니다. 낮은 점수 쪽이 볼록하죠? 환자들 대부분이 낮은 R&Q 점수를 보고했고요. 반대로 플라시보군인데 플라시보라고 보고한 환자들. 이 파란색 점선입니다. 대부분 높은 RMDQ 점수를 보고했어요. 본인이 위약인지 알기 때문에 더 낫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들 모두 논문의 고찰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논문의 고찰입니다. 고찰의 첫 부분, 논문을 통해 밝혀낸 주요 내용들입니다. 논문 결과를 보면 결국 항생제는 모딕 체인지에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1차 분석뿐 아니라 2차 분석, 그리고 민감도 분석이 이 결과를 뒷받침하고요. 세컨더리 아웃컴 분석에서도 일정 수치 이상 차이가 나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차이가 발견되었죠. 결국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아목시실린 그룹, 항생제 그룹군 환자들은 위약 그룹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보고하였고요. 두 번째는 선행 연구와의 비교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8.3점의 차이를 보이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목시실린과 짝꿍, 클라불란산을 병용했었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클라불란산을 병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C. 아크네스가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클라불란산 자체가 디스크 침투력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약물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요.
또한 아목시실린의 용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전 연구에서 2배 용량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본 연구에서 처방한 750mg TID 처방은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저자는 판단했습니다. 두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있었어요. 바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이죠. 인트로덕션에서도 메소드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스크 수술은 감염을 더 쉽게 야기하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전 연구에서는 항생제군 환자의 팔로우업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탈락한 환자들이 많았는데 효과가 현저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탈락했다면 결과가 부풀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맹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맹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서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수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임상적 관련성인데요. RMDQ의 임상적 차이는 4점이라고 정의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요통, 치료 효과의 차이에 적용되기에는 아주 보수적인 수치인데요. 이 이유는 만약 모딕 체인지가 정말 C 아크네스 때문이라면 항생제로 호전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항생제는 내성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통 치료보다 효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세팅했던 것이에요. 결국 각 결과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적 임계치 때문에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세컨더리 아웃컴 중 ODI, EQOD 등 수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임상적으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못했죠. 특히 타입 1 환자에서 더 큰 R&DQ 차이를 나타냈지만 이마저도 임상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p-value 0.05 미만에는 RMDQ의 임상적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인 4를 포함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일부 타입 1 모딕 체인지 환자들의 경우 임상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차이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에 대한 결과는 모두 유사했고 임상적으로 임계치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고 저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적 관련성을 살펴봤고 본 논문의 제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방식이에요. 만약 정말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었으면 조직 샘플 채취를 통해 진단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천자생검은 많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진단 수율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질성인데요. 하이그룹 분석에서 타입 1 환자들에게 완전히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함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세팅하여 진행한다면 실제로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이 모딕 체인지로 인한 만성요통 개선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블라인딩인데요.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위약군 환자의 맹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이는 위약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빗돌림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반대로 항생제군은 맹검이 잘 유지되었는데 본인이 항생제라고 생각했던 주요 결정 요인은 증상이 개선됐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나타났거나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위약 그룹에서도 호전되는 환자들이 있었고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응답자 분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항생제 그룹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꼼꼼히 체크는 하였으나 위약군 환자들이 말하지 않고 항생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고 특히 포함 배제 기준은 일반화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는 판단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작용이죠. 약물 관련 부작용이 있는 환자 비율이 이전 페니실린 사용례보다 더 높았고 심지어 플라시보 그룹에서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 생각나나요? 바로 노시보입니다. 아마도 포함된 환자들이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노시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노시보란 환자에게 실제로는 무해하지만 해롭다는 믿음 때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해요. 결국 먹고 있는 약이 위약이라 할지라도 나는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부작용이 두 군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만큼 항생제에는 위험이 뒤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응답자 분석에서 봤던 것과 같이 number needed to treat, 즉 NTT를 위해 5명에서 18명의 환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항생제의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부작용도 높고 게다가 노시보 효과까지 나타나면 효과도 미미하다. 통계적 차이는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전에 진행했던 선행 무작위 시험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없었어요. 즉 모딕 체인지에서 3개월간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이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본 연구에 따르면 모딕 체인지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보고하였습니다. 모두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셨나요? 논문의 구성이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역시 BMJ에 실린 논문이어서인지 논문 자체의 설계가 매우 탄탄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적시적소에 필요한 통계 기법들이 활용된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고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결과 평가에서 영상 소견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또한 모딕 체인지와 같은 질환은 근거 있는 치료법이 부재한 사항이고 통증과 기능 개선이 치료 목표인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러한 논문을 모티브로 한의학에서도 BMJ, NEJM과 같은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소개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